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여성으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출산과 동시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딸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힘들어지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몇 년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가까운 가족 사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게 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7년 전, 저가 30살이 되었을 때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0대 중반부터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는 엔지니어로 공장 출장을 가는 도중 우연하게 아버지를 만나곤 했어요. 아버지 회사는 크진 않았지만 유명한 중소기업으로 업계에서 오래된 만큼 인정받는 회사였습니다. 나의 남편은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는 170대 중반이고 통통한 체격에 동그란 안경을 써서 만화 속 캐릭터처럼 귀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연애에 소질이 없고 성적인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남편과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사람 속성에 대해서는 애매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몇 차례 마주쳤고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나에게는 관심을 두고 있던 만화 이야기와 책을 빌려주며 사적으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데이트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사람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몰랐던 장점들이 보이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로 지내던 지 3에서 4년이 흘렀을 때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가서 고백을 먼저 했다고 해요. 그는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나는 생애 첫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고 말았죠. 문제는 내 친정 아버지가 남자친구의 형이었어요. 몸이 약한 친정 어머니가 나를 낳고 돌아가셔서 친정 아버지와 형이 되었어요. 얼마나 과부하게 키우셨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천성적으로 몸이 약하긴 했지만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두 팔 뻗어도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갔기에 비밀 연애로 1년을 보냈고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때 남편은 결혼 약속을 했을 때 아빠와 오빠에게 남자친구와의 연애 사실을 밝혔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빠 공장 직원과 교제를 한다고 했더니 오빠 아빠는 주변에 적이 있었다고 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두 사람 모두 마치 서로 짠 듯이 제 결혼을 반대했어요. 교제 사실을 밝히고 결혼 언약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아빠와 오빠의 반대가 강해지면서 남편은 엄청 서운해했어요. 자기가 아빠 회사의 말단 직원이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반대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를 데려온다 해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나는 당신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후에는 남편이 아버지가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큰 신호와 작은 신호는 돈이 없는 집에 시집와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특히 큰 신호와 작은 신호의 나이 차이가 6살이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이들 간의 관계가 매우 나쁘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큰 신호가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남편은 그 사이를 다시 풀어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들어보니 큰 신은 시집갈 때와 작은 신로 대학에 입학할 때가 겹쳤는데 시댁 상황이 둘 중에 한 명만 재정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었나 봐요. 작은 신호가 성격이 약은 면이 있었는데 시아버지와 큰 신우를 거짓말로 구슬러 놓고 언니 결혼 자금을 중간에 가로채서 학자금과 자취집을 구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끌어들여서 자기와 동조하게 했고요. 큰 신우는 어릴 때 막내라고 작은 신우가 야근 짓을 하면 많이 당하고 살았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까지 울분을 폭발하며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신호대 싸움과 시아버지의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해 자신 혼자가 앞길을 닦아야 했던 힘든 상황을 언급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자기 혼자만을 바라봤을 때 똑똑하고 전도 유명한 남편이었지만 돈을 놓고 있는 가족들과의 갈등은 그 사람을 압박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자신의 상사,
아버지, 형님 같은 존재로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만약 그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꿈꾸는 결혼 생활은 친구처럼 소통이 잘 되고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남편은 가장 적절한 신랑이었고 자신의 상사로서도 아빠나 형님처럼 대해주었어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총대를 메고 결혼을 진행시키고 해서 평소에는 순한 성향이지만 결심을 한다면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제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 형은 어쩔 수 없이 동조해 주어야 했고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지만 유산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몸이 약해 임신을 해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체력이 약해 건강한 편이 아니라 유산 후 회복도 느렸습니다. 본래 일을 좋아하여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친정 식구들과 남편이 제 건강을 걱정해 이르게 일하라고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회사 일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사실 처음 유산을 하고 첫 아이를 떠나보내다 보니 우울함과 슬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쉬면서 정신과 마음을 많이 회복했고 다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남편과 제법 모두 검사를 받고 임신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지만 아이가 잘 안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 한 해가 되었고 임신이 되지 않아 아쉽고 우울했지만 남편은 서로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가끔 여행하며 맛집을 찾아다니며 우리만의 삶을 즐기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렇게 행복한 삶을 가져가기는 어려웠어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며 아마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다면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을 것입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임신 문제 외에 큰 문제 없이 생활이 조용히 지났습니다. 남편은 공장 엔지니어로부터 승진을 거쳐 부장까지 진급했고 친형은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친아버지는 60대이며 아직도 충분히 현역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친형은 남편을 중심으로 회사 임원들의 사위 후보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남편은 5년 만에 한 진급으로는 역대 누구보다도 빠르게 승진했으며 회사 내에서 사위로도 밀려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도 돌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과세가 확실한 아버지를 가진 남편이어서 일부러 사회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제가 본 바로는 남편 본인이 일과 성공에 대한 야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는 제가 사는 곳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뵌 적이 없었고 근처에 사시는 시아버지는 혼자 슈퍼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는 것을 그렇게나 싫어했어요. 몸도 약한데 일 돕지 말고 간간히 안부 전화 정도만 하라는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자신이 신우들이나 시아버지를 보러 가면 된다고도 하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어떻게 시부모님을 방문하러 가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 후 남편 몰래 신우들어 시아버지께 용돈을 챙겨드리곤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 있으니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시고 애착을 도울 수 없었나 봐요. 회사 업무 때문에 바빠서 자주 찾아오실 수는 없었지만 영상통화는 자주 하시고 회사에서는 남편 곁에서 항상 제 이야기를 하시며 지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신 사실을 몰랐지만 유산을 한 후에 아버지의 걱정이 더해지셨는지 남편이 퇴근 후에 장인 어르신이 건강하신지 아침 식사로 뭘 먹으셨는지 요새 뭐에 관심이 많으신지 물어보시며 보고 아닌 보고를 하셨다고요. 친정아버지는 제게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친정오빠도 그랬고 엄마도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제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옆에 있어주지 못한 엄마나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오빠가 항상 곁에 있어줬고 우리 친정 식구들은 그래서 제게 대한 걱정과 보호가 과한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독립을 하게 되어서 남편을 통해 매일 볼 수 있기에 몸에 좋은 것들을 잔뜩 보내주시고 살피는 것을 경험했어요. 특히 전화 후에 나는 한 다음에도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아빠와 오빠는 남편에게 제 건강을 잘 챙겨달라고 항상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부터 일한 돈만 사용했고 아빠와 오빠는 용돈을 받지 않는 주의가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고 저는 남편의 절약하는 손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때마다 귀한 음식을 사와주며 잘 챙겨주는 경우에는 아빠가 용돈을 주셨나 보다는 눈치챌 수 있어요. 아빠가 돈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모습 때문에 좋아요. 음식을 사고도 돈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제가 오독결절을 받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이 재산을 속에 두고 있어요. 어차피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만 쓰기로 했고 경제적인 권한도 우리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서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돈에 민감한 남편임을 알기에 그 부분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결혼 초반부터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을 종종 가면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있으니까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 남편의 가족들을 따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르는 척한 적도 있었고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그동안 남편이 알지 못하게 임신하려던 적도 있어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좋다는 음식을 다 찾아서 먹어보고 한의원에 가서 약도 짓고 심지어 다둥이 엄마인 친구 속옷도 빌려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었네요. 그러다가 하늘도 감복한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임신 소식에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하지만 남편은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요산했던 것과 건강에 염려됐었나 봐요. 여보, 우리 아이가 생긴 거 진짜예요. 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다니 현실감이 안 느껴져. 진짜 임신한 거 맞죠? 당신 몸은 괜찮아요. 진짜 임신을 하니까 지금 8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 아직 아기 집은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 약해질 수 있다고 주의해야 돼요. 걱정 마세요. 과거의 우울한 일은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충분히 착상도 잘 듣고 여러모로 괜찮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 지금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난 괜찮다니까. 그래도 사실 나는 당신과 둘이 살아도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임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함께 살고 싶어요.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결혼한 후에 이렇게 한바구음 짓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당연히 기쁘진 않을까요? 새 생명이 제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당신도 기쁘지 않나요? 표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당연히 좋겠지만 당신에게 유산했던 일을 장인어른께 말씀했던 게 자꾸 생각나요. 장모님이 몸이 조금 약하셔서 당신의 낙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지 두려워졌나 봐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임신에 대한 건강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아예 없어도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나요? 당신도 저와는 다르고 엄마는 30년 전과는 다르게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계셔야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맞을 준비를 차근차근 함께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남편의 걱정처럼 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마리씨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표현하지 않고 숨기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했어요. 임신 초기에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몸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심해지면 아기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수액을 맞아주고 앓지 마시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꼭 먹어주세요. 참고 아픈 걸 참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아픔을 참지 않고 약을 먹는 게 아기와 엄마에게 더 좋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해보니 임신 초기에 가벼운 어지러움 같은 증상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해서 인터넷 맘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출산 경험 있는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꼼꼼히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임신 10주차가 접어들던 날로 구토와 식욕부진이 심했어요. 웬만해서는 버텨보려고 했지만 남편도 제 상태를 보고 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태가 알람을 울리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쓰러질 뻔한 상태로 남편에게 안겨진 채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도착했는데 남편을 보호자로서 대신할 의사나 간호사의 소견이 들릴 때쯤이었어요. 세상이 뱅뱅 도는 듯한 순간이었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수액을 맞다 잠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우리 집 안방이었다. 남편이 나를 병원에서 안고 다시 집에 데려왔다. 남편이 일어난 나를 보자 의사가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다며 몸만 잘 챙기면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했다. 어떤 것을 먹고 싶냐고 물었을 때 갑자기 꾸덕한 초코 브라우니 빵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에도 고구마를 물 없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 뻑뻑한 질감의 음식을 참 좋아했어요.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그 후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셨어요. 원하는 음식을 먹고 조금씩 운동도 하고 임산부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다 했지만 만삭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지럼증이나 두통,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들은 계속 남아 있었죠. 임신이 만삭인 상태가 되어 몸이 좋지 않은 것도 이제는 적응하게 느껴졌어요. 출산을 준비해가는 시기였죠. 결혼한 지 몇 번째 연락도 없었던 큰 신호가 3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전화를 받아보니 상대편이 큰 소식을 전해주려는 거라서 너무 놀라웠어요. 왜나 하면 컨실러가 결혼해서 그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았고 올케라야 큰 신호가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내 형은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그는 회사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 먼저 전화 온 적은 처음이라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임신 중이라던데 몸에 큰 무리는 없지? 내가 이젠 출산 막 달 전이라서 몸이 안 좋은 건 나름 적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큰 신호가 말하고 있는 순간부터 누가 선물로 받는지 계속부터 시작했거든요. 먹을 거라고 하면 누구든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해요. 내 동생이거든. 올케 친정 식구들과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 특히 내 동생이 만드는 음식은 더욱 그렇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남천이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다면 평소에도 똑같았나요? 임신하고 있는데도 남편이 제가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하고 챙겨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올케가 한 말에 답이 있네. 나도 올케에게 연락하고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 하지만 내 형제들이 나를 워낙 잘 이용해서 그랬어. 나보다 훨씬 어리고 순진한 얘들이 잘 믿어줄 거야. 내가 직접 친절하게 만나러 가서 상세히 얘기해야겠어. 얘기하고 싶은데 며칠 전부터 사람이 붙여서 말이야. 지금 전화도 안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얘기할게. 큰 신호가 말한 충격적인 진실은 이러해요. 제 남편이 지난 5년간 저희 친정에 제가 아프다는 척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냈는지 모른다고 하며 그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돕는다고 주장해요. 원래 친정아빠가 매달 생활비를 주는 기본 돈이 있었고 그 위에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는 등 몸에 좋은 음식을 사야 한다는 비녀를 구제사항으로 아빠에게 몇백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은 눈치챘던 부분이라 그다지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돈이 몇백 원 단위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신우는 최근 남편이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제가 임신했다는 핑계로 친정아빠에게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비싼 아파트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남편에게 손주 임신 축하 선물로 모두 말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남편은 주말마다 바쁘게 집을 알아보기 위해 다니고 있다고 해요. 현재 사는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구입한 5월에 이사온 아파트였거든요. 저는 친정아빠가 부자였지만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혼 준비는 화려하게 할 수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근 친정아빠가 손녀 임신 소식을 받은 것 같아요. 날 거절했지만 남편이 할 줄 알겠어요. 큰 소리의 뜻을 들으면서 새삼 놀랐는데 결혼 전까지 생각했던 알뜰한 경제관념을 가진 남편이 아니었나 봐요. 10억을 넘는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달라 했다면서 언급할 때 남편이 나와 같은 의견이었다고 했었는데 욕망의 끝을 달리고 싶었나 봐요. 나도 가족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어. 가족들과 사귄 지도 15년 정도 되었는데 새삼 이런 일이 왜 그러지 하지만 남동생이 예전에 막내 꼬이기에 흔들려 내 결혼식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며 내게 마음을 털고 싶다는 말만 나와요. 하라고 하길래 제가 지금 사는 집도 계약이 끝나고 있다 해서 어디든 전세라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올케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장인께서 새 아파트를 준다고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올케와 함께 사는 집을 남길 거니까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밉다 해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형제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녀석이 말을 바꿨어요. 막내가 돈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야 지금. 당장 3억이 없으면 남편이 어디로 끌려간다고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난리를 피우면서 올케 집을 팔아서 막내 돈부터 내게 줘야 한다고 하더라.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랬어. 당장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 막내 용건을 처리하는 녀석이 또 술술 썼겠지? 나한테는 큰 부분이 돌아간다고 하니 배가 아팠던 것이야. 그 녀석은 본래 그런 거야? 욕심이 쩌는 놈인데 나한테 잘 되는 모습을 못 봐서 참 안타까워. 15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감히 넌 그냥 넘기려 하니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15년 전에 겪은 일을 다시 나의 중년이 되어서도 경험해야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야? 큰 신호는 15년 전 작은 신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너무너무하여 분노하고 계셨군요. 빈정이를 상하고 자기 형제들이 하는 짓이 너무 괴롭다는 이유로 저에게 남편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다고 하셨군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막내 신호인 남편이 집 주변을 가끔 감시하기도 한다고 하셨군요. 시댁 식구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고 남편이 시댁 챙기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중간에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하셨군요. 돈 때문에 일어난 가족 싸움으로 세상이 한숨 쉬게 되었다고 하셨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 큰 신호가 말한 남의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궁금하여 남편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셨군요. 떨었더니 큰 신호가 제가 얼마나 남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신하고 몸이 안 좋아서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건 남편과 제가 하는 사실을 큰 신호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 물었더니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걸 큰 신호에게는 종종 나누는다고 했어요. 제가 수액을 맞는 동안 건강검진 결과를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제게 숨긴 사실이 있다고 했대요. 임신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카페인이나 타이나믹 성분에 민감해진 체질이 되었다는 얘기야. 의사가 남편에게 빵이나 초콜릿 버터 종류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고 어지러움과 편두통이 오며 몸에 안 좋다고 말했다. 이미 몸이 약한데 임신까지 하여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큰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마치 머리를 땡기며 치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그런 말을 한 번 더 하지 않았고 제 건강을 걱정하며 잘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음식을 꼭 챙겨주었다. 만약 알레르기 내력이 있다면 음식 챙길 때 말하거나 주의해야 했는데 아무리
기억을 되새겨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단 것을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초코빵이나 초콜릿 등을 종종 사왔거든요. 큰 신호는 그래서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야 남편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무릎이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챙겨준 초콜릿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구토가 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큰 신호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며 자신의 말을 명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나중에 함께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다가도 큰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멍하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시댁을 돌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 몸에 해로운 음식을 일부러 먹여 컨디션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자신을 걱정하는 친정에게 돈을 썼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몸을 자신의 몸보다 더 걱정하고 신경 쓰며 챙겨준 자상한 남편인데 그의 돈으로 제 몸을 망가뜨릴 만한 음식을 줬다는 것에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큰 신호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간질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았다. 의심이 들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예약 없이 찾아온 환자를 보고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전에 한 검사 결과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나요? 의사는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임신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콜릿, 밀가루, 특히 버터를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보호자에게 정보를 전달했었는데 제가 몰랐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약 그 음식들을 계속해서 부주의하게 먹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물었더니 의사마다 다르게 답변할 수 있지만 지라고 답변했습니다. 제 몸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자신에게 해로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결국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알레르기 반응으로 갑자기 쇼크가 오거나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건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독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치면서 어떻게 병원에서 집까지 왔는지 기억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흐르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좀처럼 충격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부인하면서 부정했던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저를 안아주길 원했어요. 원래는 참으려고 했지만 거부감 때문에 몸이 뻣뻣해졌어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 새삼스럽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낯선 느낌과 오한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는 몸이 안 좋아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해져서 굳어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오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눈도 부어있고 충혈된 것처럼 펑펑 부어있었어요.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서 그랬나 싶고 눈충혈은 조금 피곤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주 크게 아픈 건 아니라는 거야? 내 동생이 선견지명이 있었나 봐. 오늘 점심때 막내가 회사 근처에 와서 같이 식사했거든. 올케 언니가 좋아하는 거라며 뱃속의 조카에게 선물할 겸 사왔다고 했어. 이걸 보면 당신 힘을 빼도 돼. 남편은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막내 신호가 제게 주려고 했다며 상자를 건넸어요. 정사각형 모양의 제법 큰 상자는 리본으로 묶여 있었고요.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혹시나 한번 슬쩍 열어봤는데 역시나 우리가 이야기하던 진실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지은 듯이 나타났어요. 믿기 쉽지 않았지만 큰 신호의 말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상자 안에는 제법 큰 크기의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놀라거나 무서워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초콜릿이 저에게는 최고의 깊이 있는 음식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였고요. 초콜릿 알레르기가 완치된 지금도 활짝 웃고 있던 남철의 얼굴이 떠올라 보기도 싫더라고요.
제가 초콜릿을 대신하여 무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남편은 당신을 좋아하는 꾸덕한 초콜릿 케이크인데 반응이 뜨거워지지 않다니 별로냐고 물었어요. 저는 질색하는 티가 났을까 바로 얼굴 표정을 갈무리하며 겉으로는 남편에게 막내 신호한테 고맙다고 전하라며 잘 먹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자를 연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잘라 못 이었어요. 그 무엇이 그리도 욕심이 나고 탐이 나서 남편이 저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했나 싶고 막을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다음 날 남편이 저를 해코지한다면 친정돈을 챙긴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나니 모르면 몰랐지 큰 신호가 말한 또 다른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일단요. 큰 신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형님의 말을 다 믿게 되어서 남은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큰 신호는 오늘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저희 집에 온 큰 신호를 오랜만에 만나니 5년 만난 큰 신호는 제 기억보다 더 휩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올케. 임신했다는 말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상인 줄 몰랐어. 나도 애 가진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더 늦기 전에 동생들의 잘못을 막아야 해서 말이야. 네, 걱정 마세요, 형님. 이제 위험하고 주의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한 번은 남편의 추억한 면모도 알잖아요. 이보다 더 할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알았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올케를 좋아하거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폭로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자라오면서 영예로운 동생들에게 신경을 쓰며 자라왔거든. 그게 절정이었던 것은 15년 전 막내 동생이 1,000만 원을 훔치는 사건이고 말이야. 둘째 남동생도 막내 동생이 나로부터 훔쳐낸 돈으로 얻은 자취방에 함께 살았으니 매우 안쓰러운 일이야. 계속해서 동생들이 공부하고 나를 뒤쫓아오며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두 명 다 죄를 반드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이용하는 일도 한 번이면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무기가 된 적이 있었으니 죄가 없는 것은 아니야. 올케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네. 같은 여자로서 인간적으로 미안해. 형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남동생이 사돈댁 공장에 취직한 지 얼마나 됐는지, 본사로 부장이 된 건 언제인가요? 아마 공장에 취직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 본사로 발령받은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네요. 나도 남동생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시키라고 제안한 얘기를 들은 것은 2년 정도 전이다. 현재 상황은 알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해당 이슈가 조금 발생하여 주변 경쟁 회사들이 유혹을 해왔던 것 같다. 사돈 어른께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긴 듣지 못했고 남편이 회사 기술을 다른 회사에 팔아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나도 2년 전에 남동생에게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막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집안을 일으키려면 한 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몰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들었어요. 막내 남편이 그 일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후의 일들은 올케가 사도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 형님도 알아봐야겠네요. 일단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나도 책임이 있을 테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게요. 저는 그 길로 친정 아빠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아빠, 오빠 둘 다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제가 정확히 만들었던 거고 제보해준 사람도 2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히 두 분이 함께 세밀하게 움직여서 알아보셔야 해요. 아니죠. 무슨 일인데 내가 몸도 어려운데 운행하기 힘들게 회사까지 왔네. 급할 일이면 전화로도 충분한데. 67년 전에 양산 공장 엔지니어들이 자동차 부품을 신개발한 걸 기억하세요?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던 부품이에요. 그래요. 그때쯤 우리 회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이 투자하던 때였죠. 30대 직원들 3명이 신기술을 개발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제 남편이에요. 문제는 그 기술을 경쟁 회사들이 제 남편에게 팔라고 하는 것이에요.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남샤는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뭘 한다는 것은 너무 안 되는 짓이라고 정말로 확실한 얘긴가요? 우리 직원들은 기술에 관한 비밀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니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큰일이 날 거예요. 이 사실은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박서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랬다는 걸까요? 그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박서방에게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아버지나 오빠가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우선은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이 정말로 맞아요. 아버지께서 만약 괴물을 다른 회사에 팔아치웠다면 나는 그 사실을 들을 리가 없고 또 어디선가 나의 기술이 베껴져 발표된 것도 없을 테니까요. 오늘 말이 맞다면 아마 진행 중이거나 실패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저도 오늘 큰 신호가 얘기해줬어요. 남편이 신우한테는 미주알고주알 비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빨리 알아보세요. 확실한 것이 밝혀질 때까지 남편한테 내색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술을 반주시키려고 했다면 혹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은혜야, 너 박서방이랑 무슨 일 있냐? 꼭 남남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빠, 저 박서방이랑 이혼할 거예요. 일단 회사에 정리되면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알아보니 남편은 2년 전에 경쟁 회사에 신기술을 반출하려고 했으나 그 기술 개발은 3명 중에 1명을 받았습니다. 설득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다가 몇 달 전에 기술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형님의 민첩한 대처로 상대 회사의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고 큰 피해는 면했지만 기술을 유출하고 회사 기밀 계약을 파기한 남편과 동료들은 즉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동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량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친정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로 인해 저에게 받은 피해도 분명한데 어떻게 그냥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제가 이혼을 요구할 것을 짐작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조용히 처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도 했겠지만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계좌에 들어온 친정아버지의 돈 사용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반환 요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돈은 올바르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꼭 되돌려받고 싶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병에 대한 내력과 남편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초콜릿과 빵류를 구매했던 내역 같은 의료진의 증언 등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승리했고 이혼도 유리하게 진행되어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친정아빠가 보내주신 1억 원가량을 돌려받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대화에서 자신의 가족 중에서 쥐새끼를 잘못 키웠다며 머리를 감은 짐승은 믿지 않는다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순진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얌전한 채 하는 여우였네. 어떻게 우리 누나를 구원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자고 난 순순히 물러났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요? 시댁이 어렵고 가난해서 친정의 돈을 가져가서 쓰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약한 몸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짓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란 이유로 진정에서 기밀을 빼돌린 것도 사실은 사람은 보통 꿈을 꾸는 법밖에 없어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린 것뿐이고 결국 해운대 아파트에 건너가고 말았고 회사 기밀을 도둑 맞은 것도 실패했어요.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돈도 다 뱉어내버렸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나요? 전이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손해를 본 건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희생자인 척을 하고 당신 5년 전에 순진한 그 남자. 정말이야 그게 맞다 해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나를 사랑했냐고요?
돈 때문에 내게 다가와 큰 그림을 그렸네. 내가 그에게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생각해봐. 똑똑한 머리로 사람이 만석에 배를 하더니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킨 그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실패했다며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했다. 그 남편은 나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힌 죄로 벌을 받았고 막내 신호와 남편 모두가 동조한 사실을 밝혀내며 같은 형량을 받게 되었다. 한편 큰 신호는 나에게 미리 털어놓고 협력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진정한 가족들과 그 일을 마무리했네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이 제게 해코지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친정 식구들은 회사에서의 해코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쁜 행동까지도 분노했습니다. 또한 아빠와 오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딸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저와 딸은 친정아빠가 안심하지 못한다며 친정집에 함께 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친정가족과 함께 대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족 환경 속에서 정신적 충격이 줄어들었고 아이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가끔씩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법정에서 저를 보고 무릎 꿇며 무너지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렇다고 동정의 마음이 든다거나 하진 않지만 선하던 사람이 돈이 뭐라고 그렇게 됐을까 하는 먹먹함이 남아있어요. 악연이었지만 인연을 했지만 참으로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남자를 만나 인생이 큰일 날 뻔하기도 했고 친정에도 피해를 입혀서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예쁜 딸아이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삽니다. 그중에 나를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모든 것을 안고 용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해소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시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재와 같은 비극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며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